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그 판매 과정, 영어로는 셀링 프로세스, 말하면 여기서 판매 과정은 영업을 하는 전체의 과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면 1절에 잠재 고객의 확보와 선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 구매 과정에 따른 판매 과정의 어떤 구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규 고객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 전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신규 고객 획득을 위한 판매 과정 전체를 이 그림에서 보면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선별하는 게 첫 번째다. 잠재 고객이라는 것은 현재는 내 고객이 아니지만 언젠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전체를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잠재 고객하고 접촉 계획, 언제 만나서 접촉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접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그 고객의 니즈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세 번째고, 니즈가 파악이 되면 그 어떤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 자사 제품에 대한 또 자사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고객이 어떻게 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론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반론을 극복할 건가? 반론이 극복이 잘 되면, 고객이 수긍하게 되면 결국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판매 종결이라 하고, 판매 종결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 해야 계속해서 그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잠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 혹은 기업 중에서 향후에 자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즉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을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구매 가능성 있는 고객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에 같은 의미를 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를 위해서는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 타겟팅 작업, 우리가 잠재 고객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우리 어떤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타겟 고객을 갖다가 잘 선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영업에서의 어떤 타겟팅,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동안 배웠던 STP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에서의 타겟팅 비해 훨씬 더 실전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PB 지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행원이라고 하면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인근의 대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어떤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활동구역에 있는 종합병원의 어떤 의사가 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고, 공조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디션 같은 환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조기로 하는데, 그런 공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공사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면 대개 우리가 소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먼지 때문에 펜스를 치죠. 이탈리를 치는데, 그런 펜스가 쳐져 있는 공사 현장의 건물주가 사실은 공조기 회사의 영업사원의 관점에서 보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그러면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잠재 고객의 어떤 소스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리스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존 고객이 소개를 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어떤 그 촉진 활동,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잠재 고객의 어떤 원천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콜드콜이라고 하는데 임의적인 서로 약속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가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방문해서 얻는 그 소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잠재 고객을 얻을 수 있고, 또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잠재 고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 하나를 보면, 첫 번째는 예브리스트입니다. 예브리스트라는 건 뭐냐? 대개 우리가 B2B 시장이라고 하면
그 협회에서 어떤 간행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협회의 간행물도 하나의 어떤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연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감을 만들어서 공표하는데 그런 기업 연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도 외부 리스트에 해당이 되고 또 비즈니스 간행물 등 다양한 세컨더리 데이터 소스가 바로 외부 리스트가 됩니다. 반면에 B2C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게 상당히 과거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뭘 하면 정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공개하겠냐는 것들은 우리가 조사하는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계열사 간의 리스트 같은 것들은 제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금융지주법상에 그런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기존 고객의 소개입니다. 잠재 고객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원천이 바로 기존 고객이 소개하는 거죠. 기존 고객이 소개했다는 이야기는 기존 고객이 자기가 쓰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존 고객의 어떤 소개가 사실은 기업에서는 가장 좋은 잠재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 해결한 후에 주변에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지인의 소개를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모션 활동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광고, 반응 광고를 한다거나 또는 제휴 마케팅을 한다거나 또는 뭐 PR, 퍼블릭 릴레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쇼나 컨벤션이나 세미나 등 같은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주로 이런 프로모션 활동은 누가 하느냐면 회사 내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되는데 이런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 내부의 고객 정보입니다. 회사 내부에 이미 어떤 존재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통해서도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어떤 영업 사원이 만났는데 그것이 이제 판매 종결로 이루어지지 않은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 모아졌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회사 내부의 고객 정보입니다. 고객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정보 요청이나 또는 문의 고객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 내부의 고객 정보이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탈 고객 리스트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과거에 샀는데 최근에는 다른 경쟁사로 올라갔다. 즉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탈 고객인데 그러한 이탈 고객 리스트도 우리가 다시 잘 우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재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탈 고객 리스트도 회사 내부의 고객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영업 활동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다양한 서클에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에 들어간다거나 뭐 제가 운영하는 뭐 톨스토이 인문학 아카데미에 들어온다 이런 건 여러 가지 단체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는데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잠재 고객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의적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콜드 콜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약속 없이 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소비자나 회사를 방문하는 행위가 바로 임의적 방문인데 이러한 임의적 방문을 통해서도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 그런 것들은 지금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잠재 고객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잠재 고객 가운데 실제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 가능성이 없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고객들은 이제 우리 고객 리스트에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우리가 선별할 때 주요한 요건이라고 하면 그 잠재 고객이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가처분 소득이 전혀 없으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구매 의사 결정에 관련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자사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 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구매 의사 결정 권한이라고 하면 뭐 과거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남자 뭐 가장이 상당히 자동차
구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한테 상당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든지 한 기업 안에서든지 누가 구매 결정의 권한의 키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우수한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수한 영업사원은 그러한 선별 기준을 낮게 설정하지 않고 높게 설정해서 결국 나중에 판매 종결로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 잠재국의 선별 기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불 능력, 두 번째는 구매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자사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니드가 있어야 되니까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잠재 고객의 선별을 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은 선별된 그 잠재 고객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갖다가 자기가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 고객에 대한 접촉을 위한 계획을 수립이 되었으면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고객 정보에 대한 수집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방문 목적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잘 설정하고 또 내가 방문했을 때 어떤 단계별로 고객을 잘 설득시킬 건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해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문 허락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방문 허락의 획득 등 이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는 방문 목적을 설정한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잘 예행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 허락의 획득을 통해서 이제 잠재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객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선별된 잠재 고객에 대해서 회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의사 결정자가 누구냐, 또 그 회사의 주요한 키맨이 누구냐, 또는 해당 회사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수집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상대로 한 B2B 영업이라고 하면 회사의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의 수익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어떤 구매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공장이나 이런 생산 시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유통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임원은 누구인지, 또 의사결정 관련 키맨,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의사결정 관련 키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이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취미가 골프라든가 그 사람은 뭐 수련하든가 이런 어떤 취미를 알아본다거나 그 사람은 또 어떤 사회단체에 어디에 가입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맨에 대한 정보 수집,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름은 누구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책은 누구이고 거주지는 어디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취미는 뭐고 학력은 어떻고 클럽 멤버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키맨에 대한 정보 수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별된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사내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주 실적 자료,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샀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라든가 또 과거에 우리가 방문했던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해당 회사 그 당사자의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나 또 그 회사의 소속 협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뭐 우리가 기업의 연감이라든가 정부 간행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선별된 잠재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방문 목적을 설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을 접촉하기 시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몇 차례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건지 다시 그러면 B2B 영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방문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몇 차례 정도 방문하게 될지를 갖다가 예상해서 각 방문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거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에서는 어디까지라고 그래서 그 차례 횟수에 따라서 방문 목적을 어디까지를 갖다가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방문 목적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목적은 고객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 고객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이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제약회사의 경우에 영업사원이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보면 A 경우는 어떤 병원의 원장하고 10분 이상 면담한다 하는 정도로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어느 병원의 원장과 10분 이상 면담을 하면서 어떤 약품의 효능을 갖다가 설명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 좀 더 높아지면 어느 병원의 원장에게 어느 제품의 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그 원장으로부터 두세 가지 이상의 질문을 받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질문을 한다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뭘 등등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단계보다는 B단계보다는 C단계로 갈수록 훨씬 더 방문 목적이 점점 심화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보험회사의 설계사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는 잠재 고객에게 10분 이상의 자기네 보험사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A단계라고 하면 B단계는 잠재 고객의 10분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 그 고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B단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C단계 가장 심화된 단계는 잠재 고객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 잠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주어서 그 설문지를 갖다가 작성하도록까지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설계사가 나중에 보험의 어떤 그 판매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가 예행 연습,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만났을 때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뭐 만나자마자 자기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하지는 않죠. 대개 이제 사람들이 뭐 최근에 어떤 관심이라든가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취미생활이라든가 다른 것들 얘기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끌어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예행 연습 중에 한 가지인데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뭐 골프를 안 치는 사람한테 골프 얘기해가지고는 괜히 뭐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회사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질문을 나한테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해당 산업의 일반적인 동향이라든가 해당 회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같은 걸 자기가 미리 파악해서 요즘에 그 당신 회사에 이런 것이 나왔던데 상당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잠재 고객의 질문 예측, 잠재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갖다 미리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제품의 장점을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제품의 사용자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또 우리 뭐 가격 경쟁력, 가격이 어떤 것, 다른 사와 비교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예측을 생각해보고 가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제 방문 허락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면 접촉인데 대면 접촉은 사전에 예약 약속 없이 잠재 고객을 직접 시작하는 게 대면 접촉인데 이런 대면 접촉을 상당히 사람들은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바로 전화 접촉이 되겠습니다. 전화 접촉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닝이고요. 두 번째가 역량 소개고 세 번째가 마무리인데 표에서 보다시피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인사죠. 다시 말하면 잠재 고객의 이름을 확인하고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게 인사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화를 한 목적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화를 건 목적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덧붙이고 세 번째는 동의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전화 대화에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오프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량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무슨 냐면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당신의 회사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역량에 대한 소개고, 마무리는 잠재 고객으로부터 향후 활동과 관련된 약속을 갖다가 얻어내는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의 문제를 요약해서 방문 허락을 요청한다거나 방문 시에 미팅의 시간, 장소, 참석자, 주제 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인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방문 허락의 획득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바로 이메일 발송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면 상당한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기네 회사의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이메일이 왔을 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관심이 없는 자 같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읽지 않고 그냥 지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개봉률, 하시면 읽지 않는 열동률을 갖게 되는 단점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천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B2B 영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잠재 고객 내부 직원의 추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B2C라고 하면 기존 고객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잠재 고객에 대한 추천을 해준 기존 고객이 전화를 걸어서 방문 허락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고객이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하면 기존 고객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누가 영업사원이 갈 거니까 좀 만나줘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허락을 받아내면 훨씬 더 잘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험 같은 경우, 금융 보험 같은 경우, 또는 자동차 이런 판매와 관련된 경우, 또는 화장품 영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 추천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3절로 가서 니즈 파악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니즈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문제와 니즈가 함께 항상 다니는데, 문제는 회사의 경우에 판매가 감소된다거나 고객이 이탈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죠. 그래서 판매가 감소하고 고객 이탈의 어떤 증가, 이런 것과 같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업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니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매를 증진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 직원을 채용하고 원활한 배송 체계에 구축된 것 같이 조직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바로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니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니즈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니즈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 존재 여부를 갖다가, 문제가 존재하느냐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런 세 가지가 바로 니즈 파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다시피 잠재 고객의 니즈 파악에서는 첫 번째 문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파악, 또 그걸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가서 제안에 대한 관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잠재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즈 파악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들겠죠. 또 그 문제가 처음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일수록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와 관련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잠재 고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을수록, 잠재 고객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지금 잠재 고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순위를 보면, 첫 번째가 문제의 존재와 이 원인은 물론 해결책도 알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문제의 존재와 원인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모르는 경우, 문제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존재지도 알고 있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더 어려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니즈 파악을 위한 질문과 관련해서 잠재 고객의 니즈 파악을 위한 질문의 유형을 하나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회사인데 뭐가 지금 여기서 영업의 대상이 되냐면 포장지를 갖다가 납품하는 회사의 예가 됩니다. 질문의 유형은 상황 파악 관련해서 목적은 잠재 고객의 사업 현황, 경쟁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의 제품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 파악과 관련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 발견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보냐면 제품의 포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기존의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포장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포장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악영향에 대한 확인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포장의 파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기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에서 포장지 파손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의 원인 파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운반 과정에서 포장지가 파손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포장지 파손은 운반 과정에서 주된 요인입니까? 혹은 포장지 재질상의 문제가 있는가요?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에 대한 가치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 중에 파손을 절반가량 줄이면 30% 더 저렴한 포장지가 있다고 하면 비용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품의 파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거래하는 유통업체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영업사원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기회부여나 의사 확인과 관련된 질문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포장지에 대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희 회사 포장지가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업사원에게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B2B 영업에서 최종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B2B 영업을 하는 부품업체나 제조업체에도 최종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종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고객사 니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어떤 요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고객을 우리가 잘 리드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 경로상의 니즈의 흐름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품 원료 제품 서비스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가고 금전이나 니즈의 흐름이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부품 원료 공급업체, 그 다음에 완제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최종 소비자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